조기 대선을 겨냥한 각 당과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내 제2당인 새누리당 닻을 올리기도 전에 인적 청산 문제로 자중 질환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야권도 제3지대 정계 개편과 개헌 문제를 놓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유라 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덴마크 법원 구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자진 귀국하지 않는 한 국내 송환이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덴마크에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외 씨는 일제히 한국의 라스푸틴의 딸이 붙잡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나라를 국제적으로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차게도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최순실과 정유라의 유럽 체류에 장기간 도움을 줬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 가족의 호위 부대로 압력했다면 외교당국은 즉각 해당 외교관을 소환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제적인 망신이다. 유럽 체류에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연루돼 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의원님, 특검팀 정유라의 여권 부여와 등 이제 자진 귀국을 이제 압박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미 대비하면서 안 들어오는 것 아니냐 시각이 있습니다. 특검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그 대목이죠. 정말 정유라 씨가 맘만 먹으면 귀국하겠다고 맘만 먹으면 뭐 그냥 얼마든지. 당장 올 수 있고 또 거기가 있는 언론인들도 좀 편할 텐데 이 정유라 씨가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특검은 굉장히 빨리 송환하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정유라 씨가 거기서 소송 등을 걸고 지연 작전을 편다면은 뭐 특검 수사 기간은 앞으로 6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정유라 씨를 수사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뭐 의문도 생기는데 특검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또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기 때문에 10일쯤 되면 무효화가 된다니까 덴마크에서 강제 추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되지만 정유라 씨가 자진 귀국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딸한테 충분히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어도.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 자기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티기로 해왔는데 그래서 최순실 씨가 정유라한테 지연 작전을 또 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순실 씨도 아이까지 있으니 생각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게 정도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 특혜 지원 의혹, 2대 부정 입학 조목조목 좀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지연 작전을 쓰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 예, 정유라가 체포된 이후에 그 현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법률가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사게 충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유라가 자진 귀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마 그런 어떤 지연 작전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서 송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강제 출국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게 되면 정유라가 현지에서 어떤 항소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재판을 열어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강제 출국의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독일로 강제 출국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독일에서 또 이게 버티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제가 좀 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특검은 여러 가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상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 송환 청구 절차를 아마 지금 준비를 해서 6일쯤에 그 현지 검찰에 요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유라의 태도를 보면 귀국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입을 열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그 최순실의 태도나 그다음에 지금 수감 중인 그 중요한 피의자들 모두 다 감옥에서까지 입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일 수 있는 최순실의 입을 열 수 있는 연결고리가 정유라인데 정유라에 대한 입맞추기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같습니다.
그렇다 하면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이화여대 네네. 부정 입학 의혹인데 네. 이 부분도 정유라 지금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뭐 자기는 잘 몰랐고 엄마가 다 한 일이고 자기는 또 뭐 학교 안 다니고 그러니까 자퇴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자기 뜻과 달리 억지로 학점을 뭐 받게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유철균 교수 구속이 돼 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일반 대학생들이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철균 교수가 뭐 많은 이야기를 했고 김경숙 학장이 3번이나 만나달라고 해서 최순실과 정유라를 만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입학 과정도 김경숙 학장은 남궁건 입학처장한테 힌트를 준 거죠. 근데 뭐 김경숙 학장은 자기는 잘 모른다 해서 뭐 청문회에서 위증한 게 틀림없이 드러나는데 일단 입학에서부터 학사 관리까지 부정이 있었던 건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거의 금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유라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러니까 뭐 이건 이대로 처벌하면 되는데 그 뭐 최경희 전 이대 총장까지 이게 뭐 부정 입학 사실을 알았느냐 이 문제는 이제 네. 좀 더 수사를 해봐야 사실 되겠죠. 또 그 더 윗선까지 네, 과연 뭐 얼만큼 또 뻗쳐 있는지 그 청와대에서 부분도 뭐 만약에 관여를 했는지는 또 부분도. 궁금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 검찰, 특검의 수사가 급무살을 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정원이 또 개입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십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국정원이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 전력이 있는 인사들은 문체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강연도 할 수 없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이나 일어났던 사상 검증과 사전 검열이 국정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의해서 부활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접 관여했을 것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인 김기춘과 우병우를 반드시 구속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인 김기춘, 우병우 전 수석을 반드시 구속 수사하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 사실 네.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 집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느 선까지 이게 좀 규모가 좀 파헤쳐질 수 예, 있을까요? 어쨌든 뭐 이 블랙리스트나 이런 거를 작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협조나 조력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사실은 국정원이 개입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었고 또 받아왔습니다. 네. 근데 밝혀진 것이죠. 아마 그 문체부를 출입하는 국정원 담당관 IO라고 보통 이야기하나요? 그 기록이 지금 복원이 됐지 않습니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다 복원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아주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자 바로 그 대통령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 오늘 특검의 입장 발표를 보면 별로 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허탕을 친 네. 것에 대해서 특검이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하나 기대가 되는 것이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그 핸드폰을 압수를 했는데 일단 깡통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복원하고 있는데 아마 이 복원에 성공을 하면 그런 것들이 전모가 좀 밝혀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특검이 그 이병기 실장의 집 압수수색에서 특별한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예. 자칫 특검 이 수사 전체에 어떤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 수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않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의 그 특검법에 보면 뭐 기존에 정해져 있던 확정이 돼 있던 14개 정도의 그런 범죄 혐의 외에 특검 수사 중에 인지하게 된 사실들 이런 것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바로 특검이 수사 영역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제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조윤선 문체부 장관 네.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 블랙리스트 문제는 특검 수사, 범위를 특검법하고는 벗어났다. 상관이 없다 하는데 지금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 중에 관련된 사건은 좀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해놨고요. 지금 최순실 씨가 여기에 관여됐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의문을 품을 만한 지금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분명히
할 수가 있고 지금 국정원 문제 이야기하셨지만 국정원의 모 국장 이분이 최순실 씨 쪽하고도 연락이 됐었다는 그 보도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 우병우 민정수석 직보를 했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이 블랙리스트하고 깊이 관여가 돼 있다면 뭐 이건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 지금 뭐 이미 말씀하셨지만 국정원의 아이오들이 문체부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전화 통화 뭐 문자 오간 거 이거 예. 확인이 되고 있고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성향을 확인하려면 국정원에 뭐 있는 도움을 받아야. 뭐 전환 자료를 네네. 보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문화 융성을 강조하던 정부가 이 문화의 획일성, 네 편 내 편 갈라서 문화의 획일성을 지금 요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 정말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이 헌법 정신에 대한 위배니까 이건 네. 정말 철저히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어제 1차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 내일이 사실 이제 본 게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 의원님. 네. 사실 이제 내일 문고리 비서관 이재만 남봉근 전 비서관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까지 좀 출석이 불투명하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이게 뭐 강제 구인하는 방법밖에는 뭐 도리가 없는 것이고 특검도 그런 의지가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고 이재만 안봉근보다도 저는 네. 거기에 그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그 10일로 예정이 돼 있죠. 내일이에요. 내일입니다. 내일로 돼 있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이 되는데 사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가장 잘 증언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행정관인데 이 사람들을 휴가 처리를 해서 도피를 시킨 것이죠. 휴가를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어디 있는지 이야기도 안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또 대통령이 강하게 세월호 7시간 동안 자기는 정상적인 국가 원수로서의 업무를 행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반드시 휴가에서 빨리 복귀시켜가지고 출석을 하도록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석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죠. 결과적으로 숨겨야 될 게 많으니까 자칫 거기에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자기들이 지금 시나리오 다 짜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에 대해서. 그런데 당황하고 보면 또 수사의 기법이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를 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다른 실수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출석하지 않는 데 대한 국민 지탄 이것을 네. 받는 것이 출석해서 다른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헌법재판소는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제 구인 명령을 발동하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분들이 정말 어디 도피하지 않는 한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아직 현직 행정관 신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이 탄핵 소추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온다. 그건 정말 헌재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특히 대통령께서 특검 수사도 뭐 잘 받겠다고 네. 이야기하셨고 헌재 가서도 뭐 그때 탄핵 소추 의결이 됐을 때 헌재 가서 당당히 뭐 예. 다투겠다 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관련된 증인들이 헌재 나와서 그 당시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그날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은 그때 거기 관저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언을 해야 되겠죠. 박 대통령이 최후 변론이 아닌 공개 변론 도중에도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는 아마 안 나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나와서 국회 이제 소추인단이 많은 질문을 할 거예요. 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질문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앞뒤가 다를 수도 있는 네. 또 미묘한 차이가 있는 이런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대통령이 이번에 쓰셨지만 엮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나오실 거로 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간담회라든가 어떤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갖겠다 이런 측면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아니 거 그런데 아닐까요? 이제 그런 네. 걸 역으로 보면 네. 추석 전에 대통령이 다시 한번 기자간담회를 네네네. 할 뭐 수도 있다. 기획하기도 얘기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여론전의 방법을 택한 건데 헌재에 출석하는 것보다 그 방법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헌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새누리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2차 중대 기로에 선 모습입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이른바 친박 의원들의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야기 먼저 들어보실까요? 먼저 우리 당이 해야 될 일, 책임을 지는 일부터 해야 된다. 1차적으로 상징적인 어떤 인적 쇄신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당이 이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몇 명 정리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이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책임을 지는 일이다. 쇄신은 계속돼야 한다며 거듭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청원 의원 잠시 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쟁이 성직자 임 위원장이 즉각 당을 떠나라고 맞대응을 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정면 충돌 양상인데 저 양상이 꽤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경실련에서 공동대표에 영구 제명당한 그 희생을 감수하고 들어섰어요. 근데 본인은 새누리당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 걸음으로 지금 인적 청산을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뭐 이정현 전 대표가 스스로 떠났지만 지금 뭐 서청원 전 대표나 최경환 의원 뭐 안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정면 충돌을 하는데 예. 아마 서청원 전 대표나 최경환 의원 이런 분들께서 안 떠나신다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네. 무슨 수단이 있을지 모르죠. 물론 여론을 통한 압박을 네. 하고 있고 임명진 위원장은 이건 내가 이기는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여론이라는 측면에서는 임명진 위원장이 뭐 훨씬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당의 실질적인 또 주인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새누리당의 비박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측면에서는 서청원 전 대표나 이제 최경환 의원 이런 분들이 많은 의원들의 소위 말해서 지지를 받고 지금 뭐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원외위원장들하고 초선 상당수는 임명진 위원장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형국이라 양 세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정 기간 지켜보다가 결론이 안 난다. 임명진 위원장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임명진 위원장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새누리당 모습은 정말 한심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친박 의원들은 그런 모습도 감수하겠다. 조기 전당대회까지 하자. 네, 서청원 의원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결로 한번 해보자는 네, 건데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말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임명진 위원장이 떠나버린다. 그러면 새누리당 정말 많은 의원들이 따라 떠날 텐데 임명진 위원장 뜻이 관철된다 손 치더라도 예컨대 저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이 떠나시고 네. 또 추가로 다른 분들이 또 떠나신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새누리당 그다음 모습은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떠난 것만 가지고 새누리당이 과연 변했느냐. 근본적인 우리가 물음을 던질 때 여전히 안 변했어요. 새누리당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당내에서 해체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 정말 새누리당은 해체를 하고 완전히 당의 자산을 국고에 헌납하고 다시 무에서 시작하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임명진 위원장이 네.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임명진 저는 위원장이 아까 궁금합니다. 좀 전에 네. 말씀드리신 것처럼 몇 명 물러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계속 쇄신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쇄신을 하는데 어떻게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도달 뭐냐? 지점이 어디냐 이거죠. 제가 결국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그대로 존속하는 한 새누리당은 과연 그걸 변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명진 위원장의 마지막 구상은 모르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근데 본인도 이거를 분명히 좀 말씀하시고 로드맵을 네. 제시를 하시고 호소를 하시고 설명을 구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 전당이라는 게 이제 수권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타당 남의 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얼마 전에 저런 모습을 겪으면서 국민의당과 분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새누리당, 민주당, 뭐 어느 당, 너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라는 사람으로서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지금 어제 최경환 의원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한 명의 당원이 남더라도 아니 희망의 끈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력의 끈, 아주 그 부패의 끈 이걸 놓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 다름이 없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새누리당은 엊그제 어떤 새누리당 전에 소속했던 새누리당 의원님이 인터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 친박 좌장이라고 하는 분의 그런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대통령 후보도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3년 지나다 보면 어떤 정치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똘똘 뭉쳐 있어 보자. 일단 버티자. 버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이 국정농단 사태를 방치하거나 인정하고 함께 동참한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국민에게 석고 대제가 우선인데 우선 반성도 모르고 그런 측면에 봐서 희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새누리당의 추가 탈당, 추가 분당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 갈등 분위기가 커지는데 오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가칭 개혁보수신당 합류를 선언했는데 원지사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십니다. 우리 새로운 당은 과거를 상속하기 위한 보수의 울타리 내에서의 적통승계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와 외교 안보의 위기를 해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로 되는 게 협력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은 분산시키고 정치 세력 간 연합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적인 협력의 정치 문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어떠한 역할 그리고 어떠한 기득권도 버리고 겸허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 어떠한 역할, 어떠한 기득권도 버리고 헌신적인 자세로 동참하겠다. 탈당의 변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님, 사실 지금 오늘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등 지도부 20명도 이제 비대위원장에게 거취를 다 일임을 한 상황이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오늘 좀 누구죠? 정가균 의원도 탈당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정가균 전 국회 부의장도 친박의 핵심 중진으로서 본인도 책임감을 느끼시고 탈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미 이야기가 나왔지만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당장의 타겟은 정가균 의원이 아니시고 다른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정면 충돌이 벌어지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원희룡 지사는 뭐 일찌감치 탈당을 뭐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오늘 결행을 한 건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좌절을 한 거죠. 여기서는 노력을 나름대로 새누리당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려다가 희망이 없어서 지금 떠나는 건데 이정현 전 대표가 당을 떠났지만 이정현 전 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버티기를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정현 전 대표하고 친박 지도부가 일찍이 물러나고 정말 비대위가 꾸려져서 쇄신 작업을 했으면 지금쯤은 많은 쇄신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그다음 분당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미 뭐 지나간 일이고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이제 희망을 찾기 어려우니까 뭐 당을 떠난 겁니다. 떠난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책임을 다시 생각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떠나는 건데 내일은 뭐 원외위원장 한 40여 명이 또 떠나요. 그러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한 40여 명의 원외위원장 떠나고 그다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돌아오시면 충청 지역 의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중립 지역의 의원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새누리당이 뭐 좀 바뀌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은 지금 대선 후보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희망을 찾지 못하면 떠날 거예요. 게다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행보와 같이 하겠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떠나요. 그러면 저 원외위원장들 따라 또 떠나죠. 그렇게 될 때 새누리당은 정말 진박만 남아 있는 그 정당에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진박의 핵심들을 속아냈다 하더라도 나머지 진박 의원들하고 뭘 하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는 궁극적으로 해체되는 게 저는 맞다. 근데 새누리당 이 임명진 생각이에요.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표현이 그렇지만 뭐 변을 쌓아놓고 나갔다 뭐 이런 예, 표현까지 하면서 좀 사실 개혁 보수신당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뭐 임명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 당에서 치열하게 더 싸우지 않고 이 당을 더 바꿔버리려 하지 않고 떠나버리느냐. 뭐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없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그 당 안에서 노력을 했던 분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떠난 분들은 떠난 분들대로 그 책임을 느끼고 또 국민들한테 뭐 한번 사죄는 했지만 뭐 100번이든 사죄를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개혁보수신당 뭐 사실은 당의 자산 한 푼도 갖지 않고 지금 다 떠나버린 분들이기 때문에 무에서 시작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러기 네. 위해서는 이분들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거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해야지. 지금 오늘 또 말이죠. 새누리당하고 개혁보수신당의 지도부에서 서로 총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잘할 생각만 하면 되지 않나 이거예요. 이제 결별했기 때문에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잘할 생각하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저렇게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모종의 타협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거에 새누리당 보수 세력이 결과적으로 하도 따뜻한 온실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찬바람 부는 아스팔트로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갈등이 있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뭉치는 그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 것이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앵커가 질문하신 대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은 해체된다고 봅니다. 아주 그 TK 일부만 남는 작은 네.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거나 그런데 이 문제가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어떤 평생을 살아온 명예를 걸고 새누리당을 혁신하겠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왔는데 지금 이상일 의원께서 제시하신 정치 일정대로 보면 새누리당은 2차, 3차 탈당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런 개혁 이런 것들을 추진하거나 함께할 그런 네. 세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존재 가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새누리당 이번 주가 분당과 화합, 뭐 갈등의 어떤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야권의 분위기도 만만치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손학규 전 대표를 향해 탈당을 정계 은퇴까지 요구를 했는데 손학규 전 대표 측 또 맞공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그 손학규 전 대표님을 향해서 어떤 개인의 흠집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위기는 결국 민주주의 위기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위기가 온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희정 지사는 정당 정치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최근에 많이 네.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손학규 전 대표께서 예를 들어서 그 강진에서 그렇게 칩거 생활을 하시다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이 몸담았던 또 대표를 했던 민주당을 탈당하셔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과 어떤 연대를 해서 예. 민주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한 10여 명 정도 이탈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네. 하는 원칙에 대한 말씀을 안희정 지사가 한 것이지 손학규 전 대표 게 예. 무례를 범하거나 그래서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학규 전 대표와 국민의당과의 이제 연대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가 좀 느닷없이 좀 급작스럽게 그런 언급을 한 거의 배경이 문재인 전 대표와의 어떤 뭐 이런 교감 뭐 등등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나는 장미꽃 옆 튤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다른 장미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안희정 지사는 어제 페이스북에 썼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 당을 잘 리드하고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 만한 그런 행보를 보이셨다면 네. 사실 안희정 지사가 화끈하게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경선을 도전할 리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나라를 이끌 만한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안희정 지사의 입장에서 보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손학규 대표께 드렸던 그 원칙의 말씀은 문재인 대표에게도 분명히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원칙의 길, 정당 정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번에 가는 것이 최순실 사태로 이 위기를 겪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은 애둘러서 새누리당의 정권 연장을 돕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에서 이 안희정 지사를 뭐 또 많이 공격을 했어요. 안희정 지사는 손학규 전 대표를 공격을 했는데 네. 국민의당에서 안희정 지사를 공격을 했는데 아마 이런 거죠. 문재인 전 대표의 뭐 한 명에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왔고 홍위병이다 어떤 뭐 분은 이런 얘기까지 홍위병이다 하는데 이랬는데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안 지사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리더십의 문제, 지금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리더십의 문제도 지적을 좀 하시면 오해는 좀 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친문 패권주의에 의해서 장악이 됐다.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당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도 민주당 내에서 본인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새로운 정치의 길을 모색을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손학규 전 대표의 자유예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가 뭐 손학규 전 대표가 나름대로 모색하는 길을 뭐 지금 와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 전에는 네. 손학규 전 대표가 칩거했던 강진으로 찾아가셨죠. 아마 찾아가셔서 도와달라고 하셨던 분인데, 그래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뭐 훌륭한 분이고 떠나면 나쁜 분이냐, 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네. 저 역시 이 문제도 각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국민한테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국민한테 평가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런데, 부분이요. 네.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결국적으로는 친문, 비문 간의 갈등의 시작점 아니냐. 예, 이렇게 뭐 보는 그렇게 시각이 볼 수 있죠. 손학규 전 대표는 떠났지만 손학규 전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은 아직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뭐 꽤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탈할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세가 위축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경계를 하는 거는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분들, 과거에는 손학규 전 대표하고 인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몸담고 있으면 그런 분들도 본인의 생각을 좀 분명히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또 개헌 문제가 민감하고 민주당 내에 보고서가 나와서 또 약간 휘발성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도 비문 진영이 어제 뭐 입장을 이렇게 내고 그랬는데 네. 앞으로 개헌 문제 때문에 또 민주당 내에 균열이 생길 소지는 또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얘기를 하셨으니 마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정우택 의원, 주승용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듣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 관련 문건 파문은 너무나 정파적이고 특정 대선 주자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헌 저지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의 4년 중임제에 긍정적이거나 비슷한 입장을 가진 의원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정파적 입장을 앞세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해온 많은 공언과 약속이 결국엔 허언임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여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개헌 저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는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망치고 민주당의 친문 세력은 개헌을 방해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제3지대 구축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큰 위협이 된다. 제3지대가 촛불 민심에 반하는 야합으로 비춰지게끔 각인시켜야 한다 라며 촛불 민심까지 왜곡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가 시작됐다는 반증입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공당의 보고서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파적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민주당 친문 세력,
개헌 방해가 목표인 것 같다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 네. 사실 이제 국민의당까지 포함을 해서 친문, 비문 진영 간의 갈등, 대립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 그런 정치 구도는 예정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 걸 깨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 가장 유력한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더 넓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가면 이 비문 친문의 구도가 사실은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개헌 관련 보고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확 바꿔내야 되고 바꾸는 길은 바로 정권을 교체하는 길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순실 사태가 몰고 온 대한민국의 대개조, 개혁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 사람들이 모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그분들이 개헌만 하자고 모이는 것일까요? 결국에 개헌을 고리로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도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개헌으로 포장을 한 것이지만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자칫 이것이 개혁 논의가 아니라 개헌 논의로 프레임이 짜지면 결과적으로 최순실 사태로 위기를 겪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권을 교체하는데 방해가 되고 아주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저도 어제 그 내용을 뭐 쭉 읽어봤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특정 정파를 위해서 뭐 쓰였다 그런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정권 교체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염려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헌을 분명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만 시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개헌의 문제는 이걸 가지고 프레임을 자꾸 짜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헌 저지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개혁 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개헌 얘기가 정파적 재편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보고서 내용이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네. 어차피 정치 공학적으로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를 만들어서 어떤 권력을 정권을 잡고자 하는 정파적 또 그런 정치 공학적 시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정치 공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맞대응할 없는 수도 부분도 있다. 있죠. 그러나 제가 좀, 전체적으로 네. 보면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보면 이것은 어떤 특정 정파나 개인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전 대표도 그러시고 지금 우리 박시원 의원님 말씀 두 분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개혁을 할 때이지 개헌을 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개혁과 개헌을 분리시키는 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지금 우리 권력구조의 문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그 폐해를 지금 보고 국가 미래를 위한 개혁의 틀을 다시 짜자는 거 아닙니까? 그 큰 틀이 개헌이에요. 우리 헌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통일 문제, 지방분권 문제, 기본권 문제 다 담아서 권력구조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혁을 하기 위한 큰 틀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헌 따로, 개혁 따로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동의하더라도 개혁으로 가는 길이 네. 개헌을 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걸 대선 전에는 어렵고 아니, 그러니까 대선 전이든 후든 일단 네. 그 인식 자체를 정확히 가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으니 뭐 이번에는 현 체제로 선거를 치르고 개헌을 하자. 이제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금 헌재 심리가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맘먹게 달려서는 개헌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일단은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대선 치른 다음에 또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고 뭐 구체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써 있느냐면 문재인 전 대표를 당의 후보로 상정을 하고 대응 방안을 보고서가 써 있어요. 거기 표현들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제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나 민주당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자는 그 모임의 의원들이 성명을 낸 거죠. 왜냐하면 비문연대 대 문재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상당히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진영을 염두에 둔 네. 이런 어떤 편파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당내에서도 나오는 건데 개혁과 그다음에 또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개헌에 어떤 정략성이 들어있는데 일단
문재인 전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하니까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몰릴 수 있으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술적으로 개헌 이야기를 하되 대선 후에 추진하자. 그런데 대선 후에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집권하고 나서 경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개헌을 우리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까지 다 담겼기 자, 때문에 그러니까 정략성을 지적을 받는 거죠. 우리 저 이상일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개혁이 개헌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개헌에 대한 논의는 당장 시작해야 하죠. 그래서 국회 개헌 특위가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요. 사실은 대선 전에 이것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개헌 특위에서 잘 논의를 해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안희정 지사가 특별하게 제안하고 있는 대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문재인 대표가 예를 들어서 개헌을 공약하고 집권을 했는데 그것을 안 지킬 것이다. 저도 염려가 되죠.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왕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서 네. 개헌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가 좀 합의를 해가지고 개헌의 시기, 절차, 언제까지 개헌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법으로 강제하는 방법. 이 방법을 하면 차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 특별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헌을 그 시기까지 1년이든 할 수 있다. 예. 그럼 하나 안전장치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개헌의 논의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니까 네. 그 특위 논의에 맡겨놓으면 될 일이고 이것을 정파적, 정략적으로 논의하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개혁 과제가 중요한 시기에 자칫 그런 것들을 놓치고 갈 수 있는 염려도 있다라는 충정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예, 이제 그 개헌을 위한 로드맵은 충분히 앞으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개헌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어떤 의사를 피력을 했으니까 와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네. 이 앞으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다듬을지는 각 대선 주자들이 자기의 입장을 선명하게 내놓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는 12일 귀국하는 것으로 국내에 알려졌는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입장도 개헌에 대한 입장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